네,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2000 집값 상승률 1위, 평택 외지인 매매 1위, 경기도 집값 주춤에도 활기, 규제 없는 2000 상승률 전국 1위, SK하이닉스 등 직주근접 수요, 평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지난해 예정지역 고시로 본격화, 2월 거래량 23% 외지인이 매입. 경기 이천시와 평택시 아파트값이 나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 등 각종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올 들어 서울 외곽과 경기 대부분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천은 전국에 얼마 남지 않는 비규제 지역인데다가 자금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여전히 높아 무주택 실수요자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고덕 신도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 지역으로 외지인이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2000 집값 상승률 전국 1위. 신고가가 거래가 줄줄이 있고 있다는 얘기고요.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는 3.5%, 평택시는 0.48% 상승했습니다. 평택은 외지인 매매 가장 많아. 평택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가격은 지난해 26% 급등한 데 이어 올 들어도 0.48% 올랐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천과 평택은 실수요층이 두터워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대출 규제를 피해 중저가 아파트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제2의 둔촌 사태 막자. 신탁 재건축 재조명. 갈등 줄여 사업기간 단축, 신탁사 공사비 조달해서 준공 책임, 안양 신흥로얄 5년 만에 입주, 여의도 한양 상계 5단지 등 추진, 총 분양금의 2에서 4% 수수료, 부담이익 배분 놓고 충돌 가능성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아파트는 이달 중순 주민의 75% 동의를 받아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은 비교를 해드리면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추진 요건은 소유주 75% 이상 동의, 초기 사업비는 소유주가 직접 조달 또는 정비 업체가 대여하고,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이익 배분은 조합에 환원하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는 이익의 2에서 4%를 신탁사에 지급하는 것이고,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후, 신탁사는 사업 시행자 지정 후, 그 다음에 공사비 조달한 조합은 분양 대금으로 공사 진행을 하는 것이고, 신탁사는 신탁사가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사태를 계기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투명하게 사업 관리를 하고 조합 내분 등에 따른 사업 지원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은 주택 소유주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사 선정과 각종 인허가, 분양 등 모든 절차를 맡아 진행한다. 이 같은 방식은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에 떨어지고 조합원 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도 조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종 비리로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사업의 기약이 없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면은 준공까지 통상 조합 설립에서 준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이 6년으로 대폭 단축된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로선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신탁 수수료도 부담이다. 이거는 부정적인 이유고요. 신탁사는 보통 분양금의 2에서 4%를 수수료를 받는다. 예상보다 더딘 사업 속도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서초구 신반포 4차와 방배 7구역은 신탁 방식을 검토하다가 포기했다.
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도 신탁 방식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소규모 단지이거나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조합 방식을 택하는 게 사업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신탁사가 이거 긍정적인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가 시행을 맡으면 일단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걸리는 4년 가량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신탁사가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제금융 주식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와. 코스피 3분기 본격 반등. 미국 빅스텝 이미 증시에 반영. 인플레 정점 통과론도 솔솔. 우크라 전쟁 마무리된 환율 안정. 하반기부터 외국인 매수세 기대. 2차전지 소재 신재생 에너지 유망. 리오프닝 업종은 조정 가능성. 석 달째 코스피 지수가 2600에서 2700선을 맴돌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지금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진단을 내놨다.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박스피에서 벗어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증시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조선 지주사 등을 상승 예상 업종으로 꼽았다. 올 초 3000선에서 2600선까지 급하한 이후 석 달째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두 달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인플레이션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일부 지역 공세 등 각종 악재에 휩싸여서 있었다. 안종환 BNK 자산운용 부사장은 당분간 2600선으로 내려오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2800선까지 올라서면 매도세가 강해지는 박스권 장세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학균 신영증권 센터장은 당분간 지수가 빠질 때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냥 더 필요한 안종환 BNK 자산운용 부사장은 다 뭐 비슷하고 본격적 반등 시기는 올 하반기로 봤고요. 상승 예상 업종은 IT와 반도체, 위험 요소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성한 신한 자산운용 센터장은 본격적 반등 시기는 2분기, 그다음에 상승 예상 업종은 기계, 신재생 반도체 업종, 조정 예상 업종은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 신라, 강원랜드 이런 거가 있네요. 위험 요소는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김학균 센터장은 반등 시기는 2, 3분기, 상승은 통신, 조선, 제약, 지수다, 조정은 밸류에이션 오픈 기술주.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본격적 반등 시기는 올 하반기, 상승 예상 업종은 2차전지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조정은 금융, 정제, 원자재, 지금 한참 오르고 있는 종목들 얘기하는 거네요.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 그 다음에 윤성모 삼성증권 센터장은 반등 시기는 2, 3분기. 상승 예상 업종은 반도체, 삼성전자,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이라서 그런가. 위험 요소는 인플레이션. 김태용 그레스 1자산운용 대표는 본격적 반등 시기는 5월 미 FOMC 이후. 구체적이네요. 상승 예상 업종은 2차전지 소재, 보험, 은행, 정유, 조선, 미디어, 엔터. 위험 요소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여기까지고요. 종합면은 0.75%포인트 올려야 페드 매파 자이언트 스택 꺼냈다. 블러드 인플레 잡자 일각에선 금리 5%대요. 75bp 올린 28년 전과 달리 물가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 불끌하다 침체 우려. 신중농도 만만치 않아. 미 중앙은행 내부에서 28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75bp씩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준을 고안한 석학은 0.25%인 기준금리를 당장 5%로 이상해야 한다고 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18일 미 외교위원회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5%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블러드 총재는 올해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12명 중에 위원 중 한 명이다. 근데 이분 얘기가 거의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의 목소리를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는 연내 3.5%에 도달하려면 올해 남아있는 FOMC 6회 때마다 50bp씩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한 번에 75bp 인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페드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를 올린 것은 1994년 11월이 마지막이다. 블러드 총재는 한 번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지만 연말까지 3.5%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중립금리까지 가는 게 FOMC의 첫 번째 목표라고 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불황을 유발하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한다. 페드는 현재 중립금리를 2.4% 정도로 잡고 있다. 블러드 총재는 지난 7일에도 기준금리를 올해 3.25에서 3.5%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산정한 근거로 텔러 준칙을 들었다. 텔러 준칙은 물가 상승률과 중립 실질금리 추정치 등을 활용해 적정 기준금리를 산출하는 원칙이다. 중앙은행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나왔다. 금리 인상 후 경기 침체 우려도 커. 앨런 그리스펀 전 페드 의장이 제시하던 1994년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1년간 300bp 올리면서도 실업률이 떨어뜨렸다. 그러나 당시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대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현 상황에선 참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 다음 해외자산 1위 경상흑자 두 기둥 무너져. 지금 일본은 세태도상국.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입 동향 보면은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가 발표가 나왔는데 적자가 나왔습니다. 경상적자 국가로 굳어질 것. 해외 자산의 이자 배당으로 수출 부진 만회하던 구조 흔들. 엔주로의 1년 새 무역 적자 4배로. 인력 1인당 노동 생산성 취약 수준, 임금도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어. 지난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일본인들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 순자산을 근거로 일본 경제는 끄떡없다고 믿었다. 해마다 20조엔 안팎의 부를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이를 통해 쌓아 올린 해외 자산 1위라는 세계 1위라는 점이 자신감의 근거였다. 하지만 인하 가치 급락,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일본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경제의 체질이 바뀐 탓에 충격을 견디는 맷집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2000년 일본은 무역 수지와 1차 소득 수지가 10조엔씩 쌍커리 흑자를 내면서 연간 20조엔의 경상 흑자를 올렸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무역 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자를 낸 해도 있었다. 엔고를 견디다 못한 일본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다. 경상적자는 순대외 자산 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의 2020년대 말 순대외 자산은 356조엔으로 30년 연속 세계 1위다. 하지만 2019년부터 순대외 자산이 줄어들면서 2위 독일과의 차이가 34조엔까지 줄어들었다. 21년 말 기준으로 독일이 31년 만에 일본을 1위에서 밀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임금도 30년 가까이 제자리에 걸음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평균 연봉은 2.6배, 독일과 프랑스는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4% 오르는 데 그쳤다. 임금은 거의 안 올랐네요. 와.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